안녕하세요. 항서제약 뉴스룸에서 간암치료제 승인 뉴스 기사가 나오고 나서 다음날에 한국에서도 이렇게 한글로 된 기사가 줄줄이 새끼를 달고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자들도 모두 항서제약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기사에 또 뭐 새로운 내용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버세란이 중국에서 간암 2차 치료제 시판 허가가 나왔는데, 자, 여기 보면은 중국 매출 및 로열티 수익 증가가 기대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증가를 할까 보면은 중국의 환자 수가 얼마인지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간암은 전 세계적으로 6번째 많이 발병을 하는데요. 전 세계 간암 환자의 50%가 바로 중국의 환자입니다. 시장의 절반이 중국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국에서 항서제약이 리버세란이 시판 승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절반, 전 세계 절반을 가져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간암은 사망률이 4번째로 높아서 암평균 생존율이 지금 이제 70%까지 올라왔는데, 자, 그럼에도 간암은 아직까지도 5년 생존율이 35%, 절반 수준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unmet need, 수요가 굉장히 있다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다른 자료들도 한번 보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1년 중국 간암 발병 및 사망 추세. 중국에서 두 번째로 흔한 악성 종양이 간암이다 라고 하고요. 1년에 36만 명 발병, 35만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018년에 나온 논문을 또 이제 보면요, 차이나에서의 발병률이랑 사망률을 또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내려가서 보면은 여기 50%라고 나와 있죠. 전 세계 50%가 중국에서 발병하고 있다라고 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우리가 아까 2011년에 데이터를 보니까 36만 명이 발병한다고 했었잖아요. 2014년에는 조금 더 늘었죠. 36만 5천 명대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스는, 죽는 것은 32만 명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남녀 성비를 보니까 남자가 확실하게 많은 걸 알 수 있죠. 2대1이 넘는 수준입니다. 남자가 23만 명, 여자가 8만 5천 명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시간이 감에 따라서 의학도 발전했을 거잖아요. 발병률이랑 사망률이 얼마나 감소를 했는지 보니까 2000년부터 2014년까지 2.3%랑 2.6%밖에 감소하지 못했습니다. 연 단위니까 그래도 이게 축적이 됐으면은 꽤 많이 줄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30년까지를 보면은 44%가 줄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소는 하긴 하는데, 아까 2011년도가 36만 명이었는데 그대로 36만 명입니다. 그래서 감소는 하지만은 그렇게 크게 지금 감소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타임라인을 기계에 보면은 15년 정도 잡으면은 44% 감소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언젠가는 이제 정복이 돼야 되겠죠. 여러 좋은 항암제들, 리버세란이 포함해서 다 시판이 돼가지고 이제 정복이 돼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2011년도 거를 봤잖아요. 요것도 2011년도 그 논문인데, 여기도 보면은 중국에서 36만 건의 그 간암 발병을 보여주고 있고 35명이 죽고 있다. 2014년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사망률은 좀 줄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다시 보면은 요 35만 명이 죽었는데, 자, 여기 보면은 발병률은 별 차이가 없지만은 2014년에는 32만 명으로 3만 명 정도 감소한 상태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방하는 것은 좀 힘들고 발병하는 것은 크게 줄지가 않고 치료는 이제 조금씩은 되고 있는 그런 환자들이 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빠르게 감소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 의사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간염 예방 접종이라던가 뭐 ABC형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예방이 잘 되면은 그게 위험 인자인데, B형 간염 같은 경우에 이게 감염이 되면은 치료가 안 됩니다. C형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가 나왔는데 B형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자, 이전에 걸리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여기 보면은 40세 이전의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새롭게 태어나고 그 새로운 제너레이션, 젊은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다 맞아가지고 B형의 그 감염 횟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기적으로 이제 빠르게 그 위험 요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제 간암 발생률이 높은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한국, 중국, 일본, 아시아 쪽에 많은데요. 특히 중국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냐? 중국이 전 세계 간암 환자의 50%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알 수가 있겠고, 아파티닙이 중국에서 시판이 되면은 전 세계 시장의 절반을 타겟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HIV가 로열티를 받을 때 사실상 전 세계 절반에 해당하는 시장을 타겟하는 로열티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도 보듯이 중국 내 매출 증가와 HIV의 로열티 수익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국은 간암이 2위인데 한국은 어느 정도냐? 한국은 4번째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망률은 2번째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좀 엿보기 위해서 항서제약의 아이탄, 요게 아파티닙, 리버세라닙이거든요. 자, 요게 매출이 얼마나 나왔었나 보면 2019년에
3,500억 원이 나왔습니다. 요게 비추어서 이제 가남도 우리가 대략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항사제약은 굉장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뭐 인프라던가 네트워크는 이미 충분히 중국에서는 탑 클래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판매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한국 기사로도 중국 시판 뉴스 기사가 줄줄이 나왔다는 사실, 그리고 이어서 결과적으로 HLB의 로열티 수익이 증가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시장의 절반이다 라는 것까지. 자, 그리고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목표들을 설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관련해서 꿀팁을 하나 또 논문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를 선택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아주 짧은 기간, 짧은 목표를 세우는 거랑 좀 멀리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게 있겠습니다. 실험을 해봤는데 누가 더 퍼포먼스가 좋았는지 그것을 본 실험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proximal goals, 그러니까 목표를 굉장히 짧게 잡은 그룹입니다. 자, 여기는 그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뺄셈 그런 계산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자, 6페이지 정도, 자, 적어도 6페이지를 목표로 삼게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digital goals라고 해가지고 좀 더 장기의 목표를 세우게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42페이지를 잡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6페이지와 42페이지라고 보면 되는데, 자, 목표를 짧게 잡은 거랑 길게 잡는 거랑 누가 더 성과가 좋았을까요? 자, 결과는 밑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직선이 proximal goal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렇게 점선, 이게 바로 distal goals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점점점점점 있는 게 골이 없는 거, no goal인데, 자, 비교를 해보니까 proximal goal이 성과가 가장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장기 목표를 세운 것은 목표가 없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새해 목표라던가 앞으로 목표를 세울 때 장기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는 짧은 목표를 세우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42페이지 하면은 사실 그 의욕이 좀 떨어지잖아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6페이지로 하면은 짧으니까 힘을 내가지고 바짝바짝 하다 보면은 어느새 그 성공에 다다라 있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proximal goal이 퍼포먼스를 내는데 좋다, 성과를 내는데 더 좋다라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로 여기 왼쪽에 그래프 있는데 요거는 self-efficacy를 보여주는 겁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데, 내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기대랑 신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내가 이것을 더 잘할 거다라고 믿는다는 거죠. 자, 이러한 자기 효능감도 이 proximal goal을 한 사람이 더 높았습니다. 자, 이거 distal goal은 또 이제 밑으로 내려갔죠. 여기 보면은 no goal이 또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보면은 이제 proximal goal을 가지는 게 자기 효능감도 높고 성과도 좋다. 그 다음에 이 둘도 연관이 있겠죠. 자, 여기 설명을 보면은 뭐 쉬운 과제부터 성공 경험을 쌓고 점진적으로 과제 난이도를 높여가는 방식은 자기 효능감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6페이지랑 42페이지 생각하면은 6페이지가 쉬운 과제부터 성공적인 경험을 쌓을 가능성이 높겠죠. 계속해서 쌓아갈 텐데, 42페이지는 이런 성공 경험을 쌓는 것도 횟수가 적을 거고, 그게 또 양이 많다 보니까 아마 채우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또 그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것은 타인의 실패나 성공하는 모습을 보는 이 대리 경험도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추측을 해봤는데, 그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 밑에 있죠. 자기 효능감은 동기 및 성취 기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기 효능감이 높으면은 성취랑도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이 높으면은 도전적인 과제가 주어졌을 때 쉽게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런데 이제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인 경우에는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 쉽게 포기하거나 도전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이제 높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 proximal goal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